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벌써 5번째 우려변인데요.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목동 호흡기내과 천은미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궁금한 점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그 바이러스의 변이가 주로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 오미크론 역시 그 32개의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가 발생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델타의 16개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의 2배가 되는 거니까 5차 대유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 에릭 딩은 이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전염력이 500%나 높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전파력과 치명률은 어떤지 좀 설명을 각각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의 끝에 보면 이렇게 스파이크 돌기가 있죠. 그게 스파이크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체 세포에 있는 AC2라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거든요. 알파 변이는 하나가 변이를 했었고요. 델타는 2개가 변이를 했는데 이 오미크론은 10개가 변이를 했습니다. 그 말은 델타에 비해서 오미크론이 5배가 높기 때문에 500%가 높을 수 있다. 예측이긴 하지만 5배 이상 전파력이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공기 중으로도 감염이 쉽게 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예측이 거의 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치사율에 대해서는 아직 일부에서 건강한 분들에서 감염이 됐었고 그 경우는 증상이 경미하게 나왔지만 고령자나 기저질환자한테서의 아직 증상에 대해서는 몇 주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실 전파력은 한 5배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치명률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델타 변이 때도 보면요. 전파력은 굉장히 높았는데 사망자 수는 그다지 많이 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렇게 바라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전파력은 높아졌지만 좀 치명률이 좀 낮아진다? 이게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 감기처럼 되는 게 아니냐. 역설적으로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위드 코로나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가 감기 바이러스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약간 변이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팬데믹이 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점점 변이를 하면서 독성이 약화된다면 감기처럼 다 앓고 지나갈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델타가 알파보다 전파력이 높지만 알파보다 훨씬 독성이 약하다는 그런 증거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 오미크론도 전파력이 높아서 그럼 독성이 약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추측은 고령자나 기저질환자한테 나타나는 양상을 확인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막 언론에서 세계적으로 뭐 정말 최악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식의 보도가 좀 앞다투어서 나오고 있는데 변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발생한 나라를 보면 확진자가 많고 의료 체계가 조금 어려운 인도라든지 브라질, 남아공 이런 곳에서 주로 변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변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곳에서 면역이 약한 사람이 감염이 됐을 때 그 바이러스가 바로 사멸을 하지 않고 몸에 오래 남아 있으면서 새로운 변이를 만든다는 게 지금 예측이고 이번에도 에이즈 환자한테서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같이 공평하게 백신을 접종을 해서 확진자가 동시에 줄어야지만 변이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가지시는데 이게 변이가 많다 보니까 기존 백신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한에서 발생한 기존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변이가 될수록 당연히 백신 회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보다 델타가 94%에서 88%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델타보다 더 변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백신 회피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인체의 기억세포를 만들어서 다음에 유사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기억세포는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맞은 4가지 백신별로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고요. 화이자랑 모더나는 mRNA 백신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에 비해서 mRNA 백신은 중화항체 형성량이 많게는 거의 10배 가까이 높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변이가 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중화항체가 높은 것이 아무래도 감염을 예방하는 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돌파 감염 사례는 얀센은 1회 접종이고 가장 돌파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돌파가 되고, 화이자가 세 번째, 모더나가 가장 돌파가 적고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백신들은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이 백신의 중화항체 능력이나 중증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와 모더나에서는 오미크론 백신을 새로 개발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 EMA에서는 3, 4개월 내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발표를 내기도 했는데요. 실제 이렇게 새롭게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방역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한 2, 3주 지나면 기존에 개발된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떨어지는지가 나올 것이고, 만일에 백신 회피가 상당히 심하다고 한다면 새로운 백신을 개발을 할 겁니다.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유전자를 조금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백신을 개발해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백신이 어느 정도 회피를 하냐에 따라서 아마 새로운 백신이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요. 경구용 치료제 승인이 머지 않았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어떨지, 백신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변이에 상관이 없이 효과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한 89% 정도가 임상 증상 3일 이내에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지만, 가장 먼저 지금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는 머크의 몰리피라비르가 초기의 3상 임상에서는 50% 정도 사망률을 낮춘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의 마지막 결과는 30%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변이 있지만, 지금같이 중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내 도입이 되는 대로 사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자나 머크 모두 다 복제약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할 수 있을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좀 방역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일본에서는 그 외국인 신규 입국을 금지까지 했는데요. 우리나라 방역은 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좀 길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의견을 주실까요? 내국인과 외국인을 상관없이,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입국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열흘에서 2주 정도의 자가격리 기간을 통해서 감염을 차단하는 것은 꼭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는 입국하는 모든 분에 대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 여부를 확인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내에 이미 오미크론이 들어와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을 차단하는 것은 거리 두기와 마스크입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점은 꼭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